서울 외곽 성북구의 작은 골목에 자리한 도의 공방. 담어료는 한겨울처럼 쌀쌀했다. 공방 주인인 32, 한서연은 물레 앞에 앉아 축축한 흙덩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 3년 차,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이 차가운 흙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서연의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만의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긴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고 항상 흙이 묻어도 상관없는 편안한 옷차림을 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고 손등에는 물레를 돌리며 생긴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일에 진심인지를 보여주었다. 삐빅, 삐빅, 삐빅. 가마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공방의 정적을 깼다. 1280도에서 12시간 구워진 백자, 찻잔 세트가 완성되었다는 신호였다. 오늘 오후까지 인사동의 한 찻집에 납품해야 할 주문품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며칠 전 남편 박민준과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아니, 대화라고 하기엔 너무나 일방적이었다. 서연아, 이번 기회 진짜 놓치면 안 돼. IT 스타트업인데 인공지능 관련이야. 요즘 대세잖아.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면 몇 년 안에 몇십 배는 불어날 거야. 민주는 늘 그랬다. 번듯한 외모에 유창한 말솜씨. 그리고 늘 확신에 찬 목소리. 하지만 그 확신이 현실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증권사 인턴을 6개월 하다 그만둔 후 그는 내 사업을 하겠다며 온갖 투자처를 기웃거렸다. 암호화폐, 부동산 경매, 주식 선물 거래. 그리고 이번엔 스타트업. 그때마다 서연의 적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민준 씨, 이번엔 정말 안 돼. 공방 임대료도 밀리고 있고 재료비도. 재료비? 몇십만 원짜리 흙덩이가 뭐가 중요해? 서연아, 좀 더 큰 그림을 봐. 네, 언니 좀 봐. 수진 씨는 얼마나 여유롭게 사는데 명품 백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쪼잔하게 살려고 해? 언니 한수진 35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연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히는 것 같았다. 3살 터울의 언니는 어릴 때부터 서연과는 정반대였다. 키가 크고 화려한 외모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재주가 있었다. 대학 때부터 미스 캠퍼스로 활동하며 연예계 일을 잠깐 했고 결국 중경건설회사 회장의 둘째 아들 이준호와 결혼해 강남의 주상복합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언니와 비교당하는 것에 지쳤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수지는 늘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그 흙덩이 만지는 것도 좋지만 이제 좀 현실을 봐. 여자는 결혼을 잘해야 해. 재능도 좋지만 남편 뒷바라지가 더 중요한 거야. 너도 민준 씨 사업 도와주는 게 어때? 나중에 성공하면 내 공방 10개도 차릴 수 있을 거야. 그런 수진의 말을 민준은 얄밉도록 똑똑하게 써먹었다. 서연의 자존감을 교묘하게 갉아먹으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곤 했다. 당신, 언니 말이 맞아. 나도 처형처럼 성공해서 당신 좋은 거 다 해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찬스가 올까? 서연아, 나 믿지? 그 믿지? 라는 말이 독이었다. 믿었기 때문에 결혼했고,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내어줬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값싼 것이었는지 서연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결국 서연은 또다시 적금을 깨어 민준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준의 연락은 뚝 끊어지다. 사업 때문에 바빠서 연락 못했어. 투자자들 만나느라고. 조금만 기다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서연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공방 임대료, 생활비, 재료비까지.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도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공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서연의 마음의 지주인 정희 이모가 들어섰다. 63세의 이모는 췌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과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진 모습이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서연아, 또 밤샘 작업하는구나. 가마소리 나길래 올라와 봤다. 정희 이모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 35년을 근무한 후 정년퇴임한 분이었다. 일찍 부모를 여인 서연과 수진 자매에게는 부모와도 같은 존재였지만 두 자매를 대하는 이모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랐다. 이모는 화려하고 주목받기 좋아하는 수진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진솔한 마음을 가진 서연을 더 아꼈다. 수진이 명품과 화려한 생활을 자랑할 때마다 이모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고 서연이 흙을 만지며 순수한 기쁨을 느낄 때면 따뜻한 미소를 보였다. 이모, 춥지 않으세요? 차라도 한 잔. 괜찮다. 오히려 여기가 더 따뜻해. 내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가 보다. 이모는 공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재봉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모가 몇 주 전 병세가 깊어져 요양원으로 가기 전에 서연의 공방에 맡긴 물건이었다. 독일제 싱어 재봉틀로 칠이 벗겨지고 녹이 쓴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저 재봉틀 말이다. 이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고 진지해졌다. 서연은 무의식 중에 귀를 기울였다. 내 외할머니, 그러니까 내 어머니께서 시집 오실 때 외증조 할머니께 물려받으신 거란다. 1908년,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막 기울어 가던 시절이지. 이모는 재봉틀의 차가운 금속 표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이런 서양 기계는 정말 귀한 물건이었어. 돈 많은 양반집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것이었지. 우리 외증조 할머니께서는 궁중에서 바느질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들었어. 궁중이요? 응.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대한제국 황실에서 의상 제작에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어머니한테 들었어. 그래서 이런 좋은 재봉틀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서연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겼다. 하지만 이모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서연아,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그릇이 있단다. 그리고 그 그릇을 채우는 건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지혜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그 안에 담긴 정말 귀한 걸 놓치기 쉽단다. 이모의 말은 마치 서연의 현재 상황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민준의 화려한 말솜씨와 거창한 계획들, 그리고 수진의 겉보기 화려한 삶, 모든 것이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때 갑자기 공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준이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어딘지 이상했다. 아, 이모님 오셨어요? 민준은 정희 이모에게 어색하게 인사했다. 이모와 민준 사이에는 결혼 전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모는 민준의 됨됨이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고 민준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아, 마침 잘 됐다. 나 급하게 돈이 좀 더 필요해. 투자금이 생각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네. 더요? 지난주에 2천만 원 드렸잖아요. 그게 사업이란 게 원래 그래.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 거야. 이번에 1천만 원만 더 있으면 정말 확실해. 서연은 당황했다. 더 이상 깰 적금도 없었고 공방 운영도 빠듯한 상황이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한데 이번엔. 뭐야? 또 그래? 내가 언제 당신을 실망시킨 적 있어? 서연아, 나 좀 믿어줘.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정희 이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박서방, 잠깐 바깥에서 나 좀 보시지. 이모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이모를 따라 공방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10분 후 돌아온 민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나가버렸다. 이모,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남자로서 해야 할 말을 해준 것뿐이야. 이모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모는 서연과 함께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재봉틀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진짜 귀한 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단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 법이야. 그 후 일주일, 민주는 연락도 없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정희 이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희 이모의 병실은 3층 안병동에 있었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이모는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말하기도 힘들어했다. 이모,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모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이모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인데요. 이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을까. 자신의 병 때문에 서연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민준과의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는지. 서연아, 이모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기운이 없구나. 나중에 꼭 해줄게. 그날 이후 이모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는 길어야 몇 주라고 했다. 서연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병실에서 보내며 이모를 간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주는 이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심지어 서연에게 안부를 묻는 연락조차 없었다. 언니는 왜 안 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반응은 차가웠다. 서연아, 미안해. 준호 오빠 회사 일로 중국에 가 있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병원이 너무 우울해서 가기가 좀 그래.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잖아. 이모님도 원래 너를 더 좋아하시고.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홀로 이모를 돌보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졌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냉정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날 밤, 이모가 갑자기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가까이 와. 네, 이모. 이모가 너한테 중요한 걸 맡기려고 해. 그 재봉틀 말이야. 재봉틀요? 그 안에 우리 가문의 비밀이 숨어 있어. 하지만 지금 말해주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이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반드시 그 재봉틀을 지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돼. 이모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서연아, 민준이라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 이모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이모는 말을 끝마치지 못하고 기침을 했다. 간병사가 와서 이모를 진정시켰고 그날 밤 이모는 깊은 잠에 빠졌다. 3일 후 정희 이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임종 순간에도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이모의 제자들과 교직 동료들이었다. 수지는 마지막 날 잠깐 나타났고 민주는 끝까지 오지 않았다. 민준 씨는 어디 계세요? 수진이 서연에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이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아무리 그래도 처이모 장례식엔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지는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분노보다는 가벼운 비난의 뉘앙스가 더 강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서연은 이모의 집을 정리하러 갔다.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넓고 잘 꾸며져 있었다. 이모가 평생 모은
책들과 정성스럽게 관리한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이모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다가 봉인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겉봉에는 서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모의 단정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더 오래 너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병원에서는 제대로 전하지 못했네. 우선 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이모는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대하는 방식이 진실하지 못했어. 이모가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는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명백히 드러냈다. 너의 공방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받을 상속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만 물어봤어. 너라는 사람, 너의 재능, 너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서연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줄 거야. 이모가 걱정되는 건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할까 봐야. 그리고 재봉틀 이야기. 병원에서 다 말하지 못했지만 그 재봉틀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 안에 비밀이 내게 힘이 되어줄 거야. 절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그리고 절대로 그 재봉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맡기지 마. 특히 민준이나 수진이에게는 더더욱. 이모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내 길을 걸어가렴. 사랑하는 서연이에게. 정희. 이모가 편지를 읽고 난 서연은 한참을 울었다. 이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했는지가 절절히 느껴졌다. 그리고 민준에 대한 이모의 경고도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연락도 없던 남편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앉아있는 모습에 서연은 화가 났다. 어디 계셨어요? 이모님 돌아가셨다고 연락했는데 왜 장례식에도 안 오셨어요? 미안해. 사업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었어. 휴대폰도 고장나서 연락을 못 받았어.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기대감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서연아, 이모님 유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변호사 만나셨어? 결국 이것이었다. 민준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이모의 죽음이 아니라 유산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 그런데 이모님이 대치동에 아파트 갖고 계셨잖아. 그것만 해도 몇십억은 될 텐데. 당연히 너한테 오겠지? 서연은 민준의 계산적인 눈빛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이모의 경고가 맞았다. 일주일 후 서연과 수지는 정희 이모의 유언 집행을 맡은 법무법인 정인에서 만났다. 수지는 평상시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나타났다. 샤넬 수트에 명품 핸드백, 그리고 최근에 새로 산 듯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수지는 겉으로는 동생을 위로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 민준도 함께 왔다. 그는 평상시보다 더 정중한 태도로 수진에게 인사했다. 처형님,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이모님도 하늘에서 우리가 잘 지내는 걸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정환 변호사를 만났다. 50대 중반의 김 변호사는 30년간 상속 전문 변호사로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였고 벽면에는 수많은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정희 선생님은 생전에 매우 신중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했다. 고인께서는 작년 11월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하시면서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보관을 의뢰하셨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작성하신 유언장으로 법적으로 완벽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민주는 초조한 듯 다리를 떨었다. 서연만이 차분하게 변호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유언의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나 김정희는 온전한 정신과 의식 하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전 재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158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와 해당 아파트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총 3억 2천만 원을 첫째 조카 한수진에게 유증한다. 순간 수진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대치동 아파트는 시가 5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였다. 여기에 현금까지 합치면 53억이 넘는 거액이었다. 옆에 앉은 민준의 눈도 번뜩였다. 둘째, 나의 개인 소장품 중 독일제 싱어, 재봉틀, 일대를 둘째 조카 한서연에게 유증한다. 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53억과 낡은 재봉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유산 분배였다. 수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우월감이 스쳤다. 민주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가 곧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전부입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조금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었다. 셋째, 한서연에게 유증하는 재봉틀에 대해 특별히 당부한다. 이 재봉틀은 우리 가문의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으로 단순한 골동품이 아닌 역사적 의미를 지닌 유물이다. 절대로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고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소중히 보관하기 바란다. 넷째, 만약 한서연이 이 재봉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정의롭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 바란다.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이상의 유언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봉인된 편지를 김정환 변호사에게 맡긴다. 이 편지는 필요시에만 개봉하도록 한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접으며 말을 마쳤다. 이상입니다. 한서연 씨에게 유증된 재봉틀은 현재 서연 씨의 공방 담어료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어색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동생에 대한 미묘한 동정심도 함께 느끼는 듯했다. 민준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폭풍이 몰아쳤다. 미쳤어? 이모가 정말 미쳤어. 핸들을 내려치는 소리가 차 안을 울렸다.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서연, 너 이모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처형은 50억을 받았는데 넌 고물덩어리? 나도 몰라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예상 밖이긴 뭘 예상 밖이야. 내가 평소에 그렇게 소심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이모도 너를 이 정도로 밖에 안 본 거잖아. 민준의 폭언은 계속되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큰 손해를 본 것처럼 분노했다. 내가 왜 너 같은 여자와 결혼했을까? 진짜 후회된다. 처형을 봐. 얼마나 똑똑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인정받는 거야. 근데 넌 뭐야? 흙이나 만지면서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해요. 이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해요? 이모? 이모가 뭘 해줬는데? 재봉틀 하나 줬다고. 그것도 고물로? 이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신 분이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뭐가 문제야? 사랑으로 집세를 내고 사랑으로 밥을 먹을 거야? 한서연. 너 정말 현실 감각이 없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술을 마시며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연아,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친구 집에서 며칠 있을게. 민주는 자신의 짐을 챙기더니 집을 나가버렸다. 서연은 갑자기 혼자가 된 집에서 망연자실했다. 민준이 집을 나간 지 3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공방에서 작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재봉틀은 여전히 공방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볼 때마다 이모의 유언이 떠올랐다. 이 재봉틀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소중히 보관하라. 대체 무슨 의미일까? 서연은 재봉틀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겉으로는 그저 오래된 골동품일 뿐이었다. 다만 만들어진 연도를 보니 1905년으로 상당히 오래된 것이긴 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서연아, 지금 어디야? 공방에 있어. 나 지금 갈게. 할 말이 있어. 30분 후. 수진이 공방에 나타났다. 그녀는 평상시보다 더 화려한 차림이었다. 새로 산 듯한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목에는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언니, 벌써 쇼핑 다녀왔어? 서연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아, 이거? 이모님 유산 받은 기념으로 준호 오빠가 선물해줬어. 그런데 서연아, 너 정말 괜찮아? 민준 씨는 어디 갔어? 친구 집에 있다고 했어. 남편이 이런 힘든 시기에 집을 나가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수지는 재봉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이 재봉틀, 정말 이게 다야? 응. 유언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이상하다. 이모님이 너한테만 특별히 당부했다는 건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수진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혹시 이모님이 너한테 따로 뭔가 말씀하신 거 없어? 아니면 편지라도? 서연은 순간 경계심이 들었다. 이모가 준 편지 내용이 떠올랐다. 특히 민준이나 수진이에게는 더더욱 보여주지 말라던 경고 말이다. 없어. 정말 재봉틀 뿐이야. 그렇구나. 수진은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갑자기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서연아, 너무 실망하지 마. 언니가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너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공방, 운영비나 생활비 같은 거. 고마워, 언니. 하지만 괜찮아. 정말. 그런데 민준 씨가 그동안 사업 투자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면서 생활이 힘들지 않아? 서연은 민준이 수진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얘기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건지. 언니, 민준 씨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아, 그게 며칠 전에 연락이 왔었어. 서연이가 이모님 병간호 때문에 힘들어한다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서연은 씁쓸했다. 민준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수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날 밤, 서연이 공방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며칠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수척해 보였다. 서연아, 어디 계셨어요? 친구 집에서. 좀 생각해 봤어. 민준은 평상시와 달리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서연아, 미안해. 그날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이모님이 돌아가셔서 나도 멘탈이 나빠져 있었나 봐. 서연은 민준의 변한 태도가 어색했다. 생각해보니까
이모님이 널 위해서 그런 유언을 하신 것 같아. 재봉틀이 가진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야. 무슨 의미요? 그게 혹시 이모님이 너한테 뭔가 더 말씀해 주신 거 없어? 편지라든지 아니면 재봉틀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라든지? 민준도 수진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점점 의심스러워졌다. 없어요. 정말 재봉틀만 주셨어요. 그런가? 그런데 서연아, 혹시 이 재봉틀 전문가한테 감정을 맡겨볼까? 골동품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왜요? 그냥 이모님이 특별히 당부하셨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혹시 우리가 모르는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고. 서연은 민준의 제안이 탐욕에서 나온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재봉틀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 민준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쳤다. 다음 날 서연과 민준은 인사동의 한 골동품 전문점을 찾아갔다. 하지만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1905년경에 제작된 독일 신거수 재봉틀이네요.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시중에서 도통 20만 3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수준입니다. 특별히 희귀한 모델은 아니에요. 민준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게 다예요? 정말 특별한 건 없나요? 글쎄요. 겉으로 봐서는 평범한 골동품, 재봉틀이네요. 그날 이후 민준의 태도는 다시 차갑게 돌아섰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서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수진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아, 큰일이야. 민준 씨가 우리 준호 오빠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대. 뭐라고요? 준호 오빠가 어제 나한테 얘기해줬는데 민준 씨가 연락해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리려고 했다는 거야. 그것도 내 이름으로. 서연은 머리가 멍해졌다. 내 이름으로요? 응. 서연이가 이모님 유산 문제로 당분간 어렵다고 대신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야. 다행히 준호 오빠가 나한테 먼저 확인해서 다행이지.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 서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민준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심지어 거짓말을 해가며 돈을 빌리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준에게 따졌다. 민준 씨,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려고 했다면서요? 민준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개구리 전술로 넘어갔다. 그게 일시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너한테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유산 때문에 어렵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면서요? 서연아, 진정해.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야. 계획이요? 무슨 계획이에요? 민준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그 재봉틀 말이야.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이모님이 그냥 재봉틀만 준 게 아닐 거야. 무슨 소리예요? 생각해봐. 이모님이 그렇게 신중한 분인데 처형한테는 50억을 주고 너한테는 재봉틀 하나만? 말이 안 돼. 분명히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거야. 민준의 눈빛이 점점 탐욕스러워졌다. 그 재봉틀을 완전히 분해해봐야 해. 아니면 엑스레이라도 찍어서 안에 뭔가 들어있는지 확인해봐야 해.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민준이 이모의 유물을 그런 식으로 대하려 한다는 것에 분노했다. 절대 안 돼요. 이모님의 유언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유언. 한서연. 정신 차려. 우리 생활이 어떤데 유언이야?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어. 그날 밤 서연과 민준은 격하게 싸웠다. 민준은 서연을 현실 감각 없는 꽃밭 머리라고 비난했고 서연은 민준을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고 맞섰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리고 서연이 공방으로 나간 사이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야. 부탁이 있어.
재봉틀 하나를 좀 조사해주면 안 될까? 엑스레이나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냐? 응. 급해. 돈이 걸린 문제야. 5장 폭풍전야. 그로부터 며칠 후, 서연은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공방에 낯선 사람들이 기웃거렸고, 민주는 자꾸만 혼자 외출하며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공방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인가요? 저는 황학동에서 골동품 수리점을 하고 있는 박영감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오늘 낮에 한 젊은 남자가 와서 재봉틀 감정을 의뢰했는데 그 재봉틀이 아주 특별한 물건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재봉틀 주인이 한서연 씨가 맞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민준이 몰래 재봉틀을 가져갔다는 뜻이었다. 지금 그 재봉틀이 어디에 있나요? 그 남자가 가져갔는데 아가씨, 혹시 그 재봉틀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도통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일단 제작 시기가 1905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시절에 이런 고급 재봉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자체가 특이한 일이에요. 더구나 보관 상태도 매우 좋고. 박영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뭔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속이 비어있지 않아요.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모의 유언이 떠올랐다.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소중히 보관하라던 당부 말이다. 제가 지금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 남자가 내일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급히 공방을 정리하고 택시를 타고 황학동으로 향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박영감은 기다리고 있었다. 아가씨가 한서연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 재봉틀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선 들어오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박영감의 작업실은 온갖 오래된 기계들과 도구들로 가득했다. 그 한 구석에 서연의 재봉틀이 놓여 있었다. 그 젊은 남자가 와서 이 재봉틀을 엑스레이로 촬영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안에 뭔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제가 일단 거절했어요. 함부로 그런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고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기더라고요. 박영감은 재봉틀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재봉틀은 여성분 것 같더라고요. 사용 흔적이나 관리 상태를 보면 남자가 다룬 물건이 아니에요. 서연은 안도했다. 그런데 정말 안에 뭔가 들어있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박영감이 재봉틀의 다리 부분을 살짝 두드리자 확실히 속이 빈 소리가 아닌 뭔가가 들어있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이상하죠? 보통 재봉틀은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분명히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서연은 가슴이 두둥거렸다. 이모의 비밀이 정말로 이 재봉틀 안에 숨어 있는 것일까? 혹시 안전하게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하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골동품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우니까요. 박영감은 서연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아가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재봉틀은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젊은 남자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고 혹시 가족 간에 재산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영감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이모의 죽음, 이상한 유언, 그리고 민준의 수상한 행동까지. 박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렇다면 더욱 신중해야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이 재봉틀을 아가씨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내일 또 올 텐데 그때 없다고 하면 되죠. 하지만 제가 가져간다고 해서 민준 씨가 포기할까요?
그건 아가씨가 판단하실 문제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재봉틀에는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서연은 용달차를 불러 재봉틀을 다시 공방으로 가져왔다. 이번에는 더욱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다. 그녀는 공방의 작은 창고 안쪽 깊숙한 곳에 재봉틀을 숨겨두었다. 집으로 돌아가니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아, 어디 갔었어? 이 밤에? 공방에 있었어요. 공방? 이 시간에. 그런데 혹시 재봉틀 본 거 없어? 서연은 민준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왜 그걸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혹시 누가 건드렸나 해서. 민준 씨, 솔직히 말해요. 재봉틀을 가져간 건 민준 씨죠? 민준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화를 냈다. 그래, 가져갔어. 그게 뭐 어때? 부부 재산인데 내가 왜 못 가져가? 부부 재산이요? 그건 이모님이 제게만 유증하신 거예요. 유증? 한서연, 정신 차려. 우리가 결혼한 부부잖아. 당신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당신 것이야. 서연은 민준의 논리에 어이가 없었다. 그럼 민준 씨가 그동안 번 돈도 제 돈이네요?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요? 이모님이 저에게만 주신 유산을 왜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민준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정말 이번만 도와줘. 무슨 일인데요? 사실은 내가 빚을 졌어. 꽤 많이. 서연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요? 8천만 원. 8천만 원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의 전 재산을 합쳐도 그 정도 돈은 없었다. 언제 그렇게 많은 빚을? 그게 암호화폐 투자할 때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이번 스타트업 투자도 내 돈만으론 부족해서 사채를 썼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사채요? 미쳤어요? 서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기회가 왔는데 놓칠 수 없었잖아. 그래서 제 재봉틀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야. 팔려던 게 아니라 혹시 안에 뭔가 더 가치 있는 게 들어있을까 해서. 서연은 민준이 이미 재봉틀의 비밀을 어느 정도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봉틀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이모님과의 약속이니까. 약속? 무슨 약속?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민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한서연, 너 지금 나한테 비밀이 있다는 거야? 부부 사이에? 이건 부부 사이와는 상관없어요. 이모님과 저만의 문제예요. 그럼 나는 뭐야? 8천만 원 빚에 시달리면서 죽어가라는 거야? 서연은 딜레마에 빠졌다. 남편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모의 당부를 어길 수는 없었다. 민준 씨,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재봉틀은 정말 안 돼요. 그날 밤 민준은 술을 마시며 계속 서연을 압박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 그 재봉틀에 뭔가 있는 거지? 이모가 너한테만 따로 말해준 게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바보야? 이모가 그냥 재봉틀만 줬을 리 없어. 분명히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한서연, 너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부부가 서로 속이면서 살자는 거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럼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재봉틀을 지키려고 해? 왜 내가 건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해?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좋아요. 정말 궁금하면 함께 알아봐요. 하지만 함부로 분해하거나 훼손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정말 함께?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해야 하고, 만약 정말로 뭔가 나온다면 이모님 뜻에 따라 써야 해요. 이모 뜻? 이모님이 유언장에 쓰셨잖아요. 정의롭고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한다고.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하지만 서연은 민준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일단 비밀을 알아낸 후에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모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재봉틀의 비밀을 밝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계속 숨겨두는 게 맞을까? 새벽녘, 서연은 결심을 했다. 박영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재봉틀의 비밀을 안전하게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만약 그가 이모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 날 오후 서연과 민주는 함께 황학동의 박영감을 찾아갔다. 민주는 평상시와 달리 정중한 태도로 박영감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제 와봤던 사람입니다. 박영감은 서연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민준을 맞았다. 그래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이 재봉틀은 아주 오래된 유물이에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만약 안에서 뭔가 나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주인인 한서연 씨가 결정하는 거예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제 아내니까 당연히 아내가 결정해야죠. 박영감은 작업대에 재봉틀을 올리고 전문 도구들을 꺼냈다. 그의 작업실에는 각종 정밀 도구와 엑스레이, 촬영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다. 수십 년간 온갖 골동품을 수리해온 그는 이런 일의 전문가였다. 먼저 엑스레이로 외부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감이 엑스레이 기계를 작동시키자 스크린에 재봉틀의 내부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박영감의 놀란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명확히 재봉틀의 받침대 부분에 직사각형의 공간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뭔가 덩어리진 물체들이 들어있었다. 정말 뭔가 들어있네요. 민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게 뭔지는 직접 열어봐야 알 수 있겠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시겠어요? 박영감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감은 재봉틀을 뒤집어서 받침대 아래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끌과 정교한 도구를 사용해서 100년 넘게 밀봉되어 있던 나무판을 조심스럽게 분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교하게 숨겨놓은 걸 보면 의도적으로 비밀 공간을 만든 것 같네요. 30분간의 세심한 작업 끝에 박영감은 마침내 비밀 공간을 열었다. 그 순간 작업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비밀 공간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고급 비단으로 싼 꾸러미였다. 비단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그 빛깔을 잃지 않고 있었다. 박영감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꺼냈다. 무거운 걸 보니까 안에 뭔가 단단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비단 보자기를 펼치자 모든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황금으로 만든 봉황 모양의 떨잠, 푸른 비치로 조각된 정교한 놀이개, 호박에 새겨진 용무늬 상모, 그리고 서양식으로 세공된 대형 다이아몬드, 브로치까지. 모든 보석이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화려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떠올랐다. 박영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대한제국 시대의 궁중 장신구 같은데요. 이런 수준의 보석은 왕족이나
최고 권력자들만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때 서연이 보자기 맨 아래에서 한지로 된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가 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오래된 한지에 힘있는 필체로 쓰인 한문과 한글이 나타났다. 나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후손에게 이 글을 읽게 될 이가 부디 나와 같은 피를 나눈 그리고 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여인이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나는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 경주이씨 가문의 이화연리 화전이다. 고종 황제의 먼 친척으로 궁중에서 의상 제작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1908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기 직전이다. 일본인들은 이미 우리 궁중 깊숙이 들어와 온갖 보물들을 빼앗아가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우리 가문과 황실에서 받은 귀중한 보석들을 이곳에 숨긴다. 이 재봉틀은 외국 공사관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그 누구도 이 안에 보물이 숨어 있을 것이라 생각지 못할 것이다. 서양 문물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여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보관소가 될 것이다. 나는 나의 가장 믿을 만한 몸종인 김정옥에게 이 재봉틀을 맡긴다. 그녀는 평생 나를 섬겨온 충직한 여인으로 그녀의 후손들이 이 비밀을 지켜나갈 것이라 믿는다. 부디 이 유산이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훗날 이 땅에 진정한 독립과 평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 민족을 위해 쓰이기를 바란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 만약 이 보석들을 팔게 된다면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 아래에는 이화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이화문리 화원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있는 또 다른 문서 뭉치. 그것은 제주도 남제주군 일대이며 밑전답 30만 평 소유권 증서였다. 대한제국 시대에 발행된 정식 토지 문서였다. 대박.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완전히 돈계산에 빠져 있었다. 이거 얼마나 될까요? 박영감이 보석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정확한 감정은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각각이 수억 원은 할 것 같네요. 전부 합치면 민준이 재촉했다. 수십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문서 만약 아직 유효하다면 제주도 땅값을 생각하면 서연은 현실감이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재봉틀 하나 때문에 실망했는데 이제는 수십억 원의 보물이 자신의 앞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화영 공주의 편지를 읽으며 서연은 이 유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100년 전 한 여인이 나라를 잃는 슬픔 속에서도 후손들을 위해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다. 서연아, 민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서연의 팔을 잡았다. 우리 대박 났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하지만 서연은 민준의 반응이 불편했다. 그에게는 이화영 공주의 숭고한 뜻이나 역사적 의미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민준 씨, 잠시만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돈이 아니면 뭐야? 이 편지 읽지 않았어요? 이화영 공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남기셨는지.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빚부터 갚자. 8천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일부만 팔면 돼. 서연은 민준의 말에 실망했다. 역시 그에게는 돈만이 중요했다. 박영감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죄송하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재산이 아니라 역사적 유물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데 왜 역사적 유물이에요? 민준이 짜증을 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박물관에 기증하거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기증이요? 수십억짜리를? 민준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화영 공주의 편지에는 분명히 우리 민족을 위해 써달라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모님도 유언장에서 정의롭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라고 했다. 민준 씨,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생각하긴 뭘 생각해. 서연아,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알아?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하지만 서연은 마음이 복잡했다. 분명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껴졌다. 박영감은 보석들을 다시 비단에 싸서 건네주며 말했다. 아가씨, 이런 것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전문 감정이 필요하시면 신뢰할 만한 곳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서연은 보석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무거운 꾸러미를 든 순간 100년의 역사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주는 계속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아, 우리 진짜 대박 났어. 이제 그 좁은 원룸 나가서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나도 제대로 된 사업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서연은 민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화영 공주의 편지가 자꾸 떠올랐다.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던 그 말이 가슴에 무겁게 와 닿았다. 집에 도착해서 서연은 보석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민주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비슷한 골동품의 시세를 알아보느라 바빴다. 서연아, 이 봉황 떨잠만 해도 경매에서 5억은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브로치는 서양 골동품이니까 더 비쌀 거야. 민주는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연아, 내일부터 골동품 감정사 찾아보자. 그리고 경매 회사도 알아보고. 민준 씨, 잠깐만요. 서연이 민준을 제지했다.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성급하긴 뭐가 성급해. 빚쟁이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그렇다고 해도 이건 단순한 보석이 아니잖아요. 역사적 의미도 있고. 역사적 의미? 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서연아, 역사적 의미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현실을 봐.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화영 공주님이 편지에서 그 죽은 사람 얘기 그만해. 100년 전 사람이 뭐라고 했든 지금은 2025년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서연, 너 혹시 이 돈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아니면 왜 자꾸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안 팔려고 해?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하는 것을 두고 독차지하려 한다고. 몰아가는 민준이 이해되지 않았다. 민준 씨, 제가 언제 독차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신중하게? 언제까지? 내가 빚에 시달려서 죽을 때까지? 그날 밤 두 사람은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 민준은 당장 보석 일부를 팔아서 빚을 갚자고 주장했고 서연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 너 나한테 이 보석들 안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잖아요. 다만 뭐? 이 유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해요. 이화영 공주님의 뜻도 있고 이모님 유언도 있고.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서연아, 너는 너무 감상적이야. 그런 식으로 살면 세상에서 뒤처져. 감상적이라고요? 그래. 죽은 사람들 얘기에 매달려서 현실을 못 보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 미래잖아. 서연은 민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자신이 이화영 공주와 이모님의 뜻을 존중하려는 것을 감상적이라고 치부하는 민준이 야속했다. 다음 날 서연이 공방에 나가 있는 사이에 민준은 몰래 골동품 감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대한제국 시대 궁중 장신구 감정을 받고 싶은데요.
언제 시간 되시나요? 민주는 서연 몰래 감정 약속을 잡았다. 그의 계획은 일단 정확한 가격을 알아본 후 서연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도 민준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박영감의 소개로 문화재 전문 변호사인 최경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최 변호사의 사무실은 종로에 있었다. 50대 초반의 최 변호사는 문화재 관련 법률 전문가로 유명했다. 한서연 씨,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귀중한 유물을 발견하셨네요. 최 변호사는 서연이 가져온 이화영 공주의 편지와 토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문서들이 진품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에 기증하는 방법. 이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일부는 기증하고 일부는 합법적으로 처분하는 방법. 셋째,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개인 소유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연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서연 씨, 이런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의견이 다르다면 더욱 그렇고요. 서연은 민준과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남편분의 마음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화영 공주의 뜻과 고 김정희 선생님의 유언을 고려하면 섣불리 상업적으로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확한 감정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 토지 문서의 유효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어요. 최 변호사는 신뢰할 만한 문화재 감정기관을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모든 유물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할 것을 권했다. 서연이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어디 갔었어? 공방에 있었어. 민준은 서연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아, 내가 골동품 감정사한테 연락해봤어. 내일 와서 보겠다고 하네. 제 허락도 없이요? 미안해. 하지만 일단 정확한 가치를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 서연은 민준이 자신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에 불쾌했다. 민준 씨, 저도 따로 상담을 받아봤어요. 상담. 누구한테? 문화재 전문 변호사한테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변호사. 왜 변호사까지? 이런 중요한 일은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데? 서연은 최 변호사의 조언을 전했다. 국가 기증의 가능성, 문화재 지정 문제, 그리고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까지. 민준은 점점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기증. 서연아, 정신 차려. 수십억짜리를 기증한다고? 전부 기증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이라도, 일부라도 왜 기증해?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이화영 공주님이 원하신 뜻이. 또 그 얘기야? 한서연. 너 정말 이상해졌다. 돈이 생겼다고 갑자기 성인군자라도 된 기분이야? 민준의 목소리에 비꼬미 섞였다. 민준 씨, 왜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8천만 원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천은 기증 타령이야? 이게 정상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민준은 서연이 갑자기 생긴 재산 때문에 교만해졌다고 비난했고, 서연은 민준이 오직 돈만 생각한다고 맞섰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 너 혹시 나랑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갑자기 이혼이 왜 나와요? 그럼 왜 자꾸 내 의견은 무시하고 혼자 결정하려고 해? 이 보석들이 내 혼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법적으로는 이모님이 자신에게만 유증한 재산이었지만 결혼한 부부로서 민준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었다. 민준 씨, 저는 혼자 결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언제까지? 민준이 테이블을 탁 쳤다. 서연아, 내가 왜 이렇게 급해하는지 알아? 사채업자들이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준다고 했어. 그 다음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서연은 민준이 처한 상황을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어영 공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럼 일부만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뜻깊게 쓰는 건 어때요? 일부만? 얼마? 8천만 원 정도면 되잖아요. 보석 하나만 팔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일단 빚부터 갚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서연은 민준의 눈빛에서 다른 속셈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일단 일부를 팔아서 서연을 안심시킨 후 나머지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하려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민준이 부른 골동품 감정사가 집으로 왔다. 40대 후반의 김현우 감정사는 서울에서 20년간 골동품 감정 일을 해온 전문가였다. 와, 이런 수준의 유물은 처음 봅니다. 김 감정사는 보석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감탄했다. 이 봉황 떨잠은 순금에 진짜 비취를 박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브로치 19세기 유럽 세공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도 상당한 크기고요. 그래서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민준이 조급하게 물었다. 김 감정사는 한참을 계산하더니 말했다. 정확한 감정은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20억에서 30억 사이일 것 같습니다. 20억에서 30억이요? 서연과 민준이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다. 네, 특히 이 토지 문서가 정말 유효하다면 그 가치는 더욱 클 것 같고요. 제주도 땅값이 얼마나 오른지 아시잖아요. 김 감정사는 토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30만 평이면 정말 엄청난 가치입니다. 제주도 땅값을 생각하면 수백억 원은 될 것 같네요.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럼 이 보석들을 당장 처분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다만 이런 수준의 유물은 제대로 된 경매를 통해야 최고가를 받을 수 있어요. 금매로 처분하면 가치의 절반도 못 받을 수 있고요. 경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홍보도 해야 하고 컬렉터들한테 소개도 해야 하고.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36개월이면 사채업자들이 기다려줄 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혹시 더 빨리 처분할 방법은 없나요? 급하시면 제가 아는 컬렉터한테 소개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세의 6070% 정도밖에 못 받으실 거예요. 김 감정사가 돌아간 후 민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아, 들었지? 20억에서 30억이야. 그리고 제주도 땅까지 합치면.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부담감이 커졌다. 그 엄청난 금액을 듣고 나니 이것이 정말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러웠다. 민준 씨, 이렇게 큰 돈이면 더더욱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신중하긴 뭘 신중해. 이건 천재일호의 기회야. 민준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선 보석 하나만 금매로 처분해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경매를 통해 팔자. 그럼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하지만 이화영 공주님이 또 그 얘기야? 한서연. 너 정말 답답하다. 100년 전 사람 말에 매달려서 현재를 포기할 거야? 그날 밤 민주는 서연 몰래 김 감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선생님, 저예요. 낮에 댁에서 본 박민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과 거래할 수는 없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요. 보석 하나 정도만
빨리 처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김 감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아내분과 상의는 하셨나요? 물론이죠. 아내도 동의했어요. 민주는 거짓말을 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 컬렉터가 있어요. 내일 만나보시겠어요? 다음 날 서연이 공방에 나간 사이에 민주는 공황 떨잠을 들고 김 감정사가 소개한 컬렉터를 만났다. 장충동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컬렉터는 60대의 부유한 사업가였다. 와, 정말 대단한 물건이네요. 이런 건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금매로 내놓게 된 거예요. 얼마에 내놓으실 생각이신가요? 민주는 김 감정사가 말한 시세를 떠올렸다. 봉황 떨잠만 해도 5억 정도는 될 것이라고 했었다. 3억에 어떨까요? 컬렉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만 현금 거래고 증빙 서류는 최소한으로 하는 걸로요. 물론이죠. 그렇게 민주는 서연의 허락 없이 공황 떨잠을 3억 원에 팔았다. 그는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8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자신의 계좌에 넣어두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민주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연을 맞았다. 서연아, 오늘 어떻게 지냈어? 괜찮았어. 민준 씨는? 나도 괜찮았어. 그런데 서연아, 빚 문제가 좀 급해진 것 같아. 사채업자들이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네.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말인데 내일 보석 하나만 금매로 처분하는 게 어떨까? 서연은 고민했다. 민준의 안전이 걱정되기도 했고 실제로 8천만 원 정도면 도석 전체 가치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기도 했다. 그럼 가장 작은 것 하나만요. 물론이지.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민주는 이미 봉황 떨잠을 팔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보석들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봉황 떨잠이 없네. 민주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어제 팔았어. 어제요? 언제? 오후에 김 감정사가 소개해준 컬렉터한테.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허락? 서연아,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급한 일이었으니까. 그래도 미리 말은 해줘야죠. 미안해. 하지만 결과가 좋았어. 3억에 팔았어. 서연은 민준의 일방적인 행동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빚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 빚은 다 갚은 거예요? 응. 8천만 원 갚고 나머지는 우리 생활비로 써야지. 하지만 서연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민준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고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민준 씨, 혹시 다른 보석들도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생각은 없죠? 뭐라고? 내가 언제 마음대로. 지금 봉황 떨잠도 제 허락 없이 팔았잖아요.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이 보석들은 우리 공동 재산이야. 법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부부 재산이잖아. 그렇다고 해도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해? 내가 8천만 원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상의가 필요해? 당장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데. 서연은 민준의 논리에 답답함을 느꼈다. 분명히 급한 상황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앞으로는 미리 상의해 주세요. 알겠어. 미안해.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서연이 점점 까다로워진다고 생각했다. 돈이 생기더니 성격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민주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이 나머지 보석들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굴 것 같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점점 민준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준은 빚을 갚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자주 외출했고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곤 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민준이 갑자기 서연에게 지나치게 친절해진 것이었다. 평소에는 관심 없던 공방 일에도 관심을 보이고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도 사다 주었다. 서연아, 요즘 공방 일은 어때? 괜찮아. 그런데 왜 갑자기? 그냥 내가 그동안 너한테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서연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한서연 씨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청담동에서 골동품 상을 하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혹시 대한제국시대 궁중장신구 소유하고 계신가요? 서연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박민준 씨가 저희 매장에 와서 상담을 받았거든요. 추가로 매입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은 머리가 띵했다. 민준이 또 자신 몰래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박민준이 뭐라고 했죠? 비취 놀이개와 호박 상무, 그리고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팔고 싶어 하시던데 혹시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해서 보석들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모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집에 없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지금 어디세요? 밖에 있어. 왜? 골동품상에서 전화 왔어요. 민준 씨가 보석들을 팔겠다고 했다면서요?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거가 뭐예요? 또 제 허락 없이 뭔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서연아, 오해야. 그냥 시세나 알아보려고 했던 거야. 시세 알아보는 건데 왜 팔겠다고 했어요? 그게 설명하기 복잡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1시간 후 집에 돌아온 민준은 서연의 추궁을 받았다. 민준 씨, 정확히 뭘 하려던 거예요?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은 사업 기회가 또 생겼어. 또요? 이번엔 정말 확실해.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얼마요? 5억 정도.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빚을 갚기 위해 보석을 하나 팔았는데 이제는 또 다른 투자를 위해 더 팔겠다는 것이었다. 민준 씨, 정신 차리세요. 또 사업 투자요? 서연아, 이번엔 정말 다르다니까. 강남 재개발 사업이야. 100%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 말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지난번과는 차원이 달라. 이번엔 정부 정책까지 확인했어. 서연은 민준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석을 팔아서 빚을 갚은 것도 잠시. 이제는 더 큰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이모님과 이화영 공주님의 뜻을 무시할 수 없어요. 또 그 얘기야? 한서연. 너 정말 고지식하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든 지금은 우리 시대잖아. 고지식하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네, 고지식해. 죽은 사람들 얘기에 매달려서 현실을 못 보는 거야. 현실이요? 민준 씨가 말하는 현실이 뭐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 돈이면 다 돼. 이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역대급으로 큰 싸움을 했다. 민준은 서연이 갑자기 생긴 재산 때문에 거만해졌다고 비난했고, 서연은 민준이 돈에만 눈이 멀었다고 맞섰다. 한서연, 솔직히 말해.
너 나한테 이 보석들 절대 안 줄 생각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의미 있게 쓰자는 거예요. 의미 있게? 내 사업이 의미 없다는 거야? 민준 씨의 사업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 말은 민준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다. 성공한 적이 없다고? 그럼 내가 무능하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투자할 때마다 항상 실패했잖아요. 그건 운이 나빴던 거야. 또 운 핑계예요?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좋아.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너는 내 보석이나 지키고 살아.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서연은 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이혼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계속 생각해왔어. 우리는 너무 달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너는 너무 소심하고 답답해. 큰 그림을 못 봐. 민준의 말들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럼 민준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재산을 사랑한 거였나요? 민준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중얼거렸다.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 서연은 민준의 대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결국 그에게 자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동반자 정도였던 것이다. 좋아요. 민준 씨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민준은 서연이 우는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날 밤 민준은 집을 나갔다. 그리고 며칠 후 서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다. 민준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서연은 수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큰일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준 씨가 우리 준호 오빠한테 또 돈을 빌리러 왔어. 또요? 서연은 깜짝 놀랐다. 분명히 빚은 다 갚았다고 했는데 이번엔 10억을 빌리겠다고 해. 담보로 먼 보석이 있다고 하면서 서연의 머리가 하얘졌다. 민준이 자신의 보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는 뜻이었다. 언니, 준호 오빠는 뭐라고 했어? 당연히 거절했지. 그런데 민준 씨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이상한 소리? 너랑 이혼할 거라면서. 그러면 재산 분할로 보석의 반은 자기 것이 된다고 하더라고.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민준이 처음부터 이혼과 재산 분할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서연아, 더 이상한 건 민준 씨가 벌써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 다른 여자요? 응. 준호 오빠가 보기에는 그 여자도 돈 많은 집딸 같더라고. 20대 후반인데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나. 서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자신에게서 최대한 많은 것을 뽑아낸 후 더 나은 조건의 여자에게로 옮겨가려 했던 것이다. 언니, 그 여자가 누구야? 김유진이라고 하던데 강남에서 갤러리 운영한다고 하더라고. 서연은 허탈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민준에게는 그저 발판이었던 셈이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만나서 이야기해요. 왜? 할 말 있어? 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준은 평상시보다 말끔한 차림이었고 새로 산 듯한 시계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민준 씨, 김유진 씨랑 만나고 있다면서요? 민준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래, 뭐, 어때? 우리가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나빠? 서연은 민준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다. 그럼 제 보석을 담보로 돈 빌리려고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포자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좋아. 솔직히 말할게. 그래. 나는 처음부터 내 재산에 관심이 있었어. 서연은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다. 처음부터요? 처음엔 아니었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가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더라고. 공방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돈 버는 것도 시원찮고. 민준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모가 죽으면서 상황이 바뀐 거지. 처음엔 실망했어. 재봉틀 하나만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어. 기회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말이야. 하지만 넌 너무 고지식해서 협력을 안 하더라고. 서연은 민준의 냉정함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저랑 이혼하고 김유진 씨랑 결혼하려는 거예요? 유진이는 나를 이해해줘. 내 꿈과 비전을 알아봐줘. 너처럼 흙이나 만지면서 소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려고요?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법적으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그 보석들도 우리가 결혼한 후에 발견된 거니까 절반은 내 거지. 서연은 민준이 이미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보석들은 이모님이 저에게만 유증하신 거예요. 유증? 그건 재봉틀에 대한 거야. 재봉틀 안에 들어있던 보석은 혼인 중 발견된 거니까 다른 문제지. 서연은 민준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했는지를 깨달았다. 민준 씨, 정말 실망이에요. 실망?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이기적일 줄 몰랐어.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그래. 혼자서 수십억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게 이기적이 아니면 뭐야?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준과는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달랐다. 좋아요. 이혼해요. 하지만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해요. 물론이지. 나도 그러려고. 민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서연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요? 정말 그 보석들을 다 혼자 가질 거야? 절반이라도 나한테 주면 좋게 이혼할 수 있는데. 서연은 민준의 마지막 제안을 거절했다. 안 돼요. 전 이화영 공주님과 이모님의 뜻을 따를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래?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그날 이후 민준은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그는 김유진과의 관계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서연을 압박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 서연이 알게 된 사실이었다. 민준이 3억에 팔았다던 봉황떠잠이 실제로는 8억에 팔렸다는 것이었다. 민준은 차액 5억을 빼돌린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은 최경수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한서연 씨,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사기와 횡령이 포함된 복잡한 사건이에요. 최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선 민준 씨가 서연 씨 동의 없이 보석을 판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가와 다른 금액을 고지한 것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을 테고 재산 분할에 대한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을 거예요. 최 변호사는 서연에게 조언했다. 우선 모든 보석을 은행 대여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리고 이화영 공주의 편지와 토지 문서도 별도로 보관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서연 씨, 이번 기회에 보석들의 정확한 가치와 토지,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판에서 유리할 수도 있어요. 서연은 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했다. 그리고 몇 주 후 놀라운 결과를 받았다. 남은 보석들의 가치만 40억 원이 넘었고 제주도 토지 문서는 여전히 유효했다. 30만 평의 제주도 땅은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500억 원이 넘는 가치였다. 서연은 자신이 상상도 못한 거대한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현실감을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다. 민준이 제기한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이 공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준 측 변호사는 서울에서 유명한 이혜준 변호사였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재산 분할 소송 전문가로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이혼 소송에서 승률이 높기로 유명했다. 첫 번째 변론기일, 서연은 최경수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민준도 이혜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는데 그의 옆에는 김유진도 함께 있었다. 20대 후반의 김유진은 키가 크고 화려한 외모에 명품 옷차림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저기 민준 씨 옆에 있는 여자가 김유진인가 보네요. 서연은 김유진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과는 정반대 스타일의 여성이었다. 법정에서 이혜준 변호사는 공격적으로 나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피고 한서연 씨가 혼인 기간 중 발견한 재산을 원고에게 숨기고 독차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혜준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제시했다. 이 보석들은 분명히 피고의 고모가 유증한 재봉틀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발견 시점은 혼인 기간 중이었고 원고도 발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30조에 따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최경수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상대방의 주장은 법리적 오해에 기반합니다. 이 유산은 고 김정희 씨가 피고에게 유증한 것으로 원래부터 피고의 특유재산입니다. 발견 시점이 혼인 중이라고 해서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혜준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이 반격했다. 그렇다면 왜 피고는 이 사실을 원고에게 숨겼습니까? 진정한 특유재산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피고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처리하려 했을 뿐입니다. 신중하게? 아니면 독차지하려고?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혜준 변호사는 서연을 갑자기 부자가 된 후 교만해진 아내로 민준을 아내의 변심에 상처받은 남편으로 묘사했다.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유물들의 정확한 가치 산정과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양측 모두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합의하자. 무슨 합의요? 보석의 30%만 나한테 줘. 그럼 좋게 끝낼 수 있어. 서연은 민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안 돼요. 정말. 그럼 끝까지 가자. 어차피 법원에서는 절반씩 나누라고 할 거야. 민준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며칠 후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왔다. 민준이 또 다른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다. 서연이 박영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재판이 시작된 지 2주 후였다. 아가씨, 큰일이에요. 그 남자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사기요? 네. 봉황떨잠을 8억에 팔아놓고 아가씨한테는 3억이라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요. 그 컬렉터가 이상하게 여겨서 확인해 보니까 발각된 거예요. 서연은 놀랐다. 민준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남자가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대요. 가짜 보증서요? 네. 아가씨 이름으로 된 보증서를 위조해서 2억을 빌렸다고 해요. 그 돈으로 그 김유진이라는 여자한테
명품을 사주고 했나 봐요. 서연은 경악했다. 민준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를 쳤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최경수 변호사에게 알렸다. 한서연 씨, 이것은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입니다. 민준 씨의 신뢰성에 치명타가 될 거예요. 며칠 후, 더 큰 스캔들이 터재다. 민준이 김유진과의 관계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김유진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 맞았지만 김유진 본인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민준은 김유진에게 자신이 곧 수십억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라고 거짓말해서 접근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유진의 아버지가 분노하여 민준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민준은 김유진으로부터 받은 돈도 상당했는데 모두 가짜 신분으로 속여서 얻은 것이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한제국 황실 유물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고 민준의 각종 사기 행각이 하나씩 드러났다. 수진도 이때야 민준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민준 씨를 너무 좋게 봤나 봐. 수진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괜찮아, 언니.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그런데 서연아, 정말로 그 보석들이 500억이 넘어? 응. 감정 결과가 그래. 와, 그럼 너 진짜 대박난 거네. 수진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함께 미묘한 아쉬움도 섞여 있었다. 한편 민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김유진도 그를 떠났다. 이해준 변호사마저 선임료를 받지 못해 사임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최경수 변호사는 민준의 각종 범죄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박민준은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피고의 동의 없이 유물을 매각한 것. 둘째, 매각 대금을 허위로 고지한 것. 셋째, 피고 명의로 위조, 보증서를 작성한 것. 이런 사람이 재산 분할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준은 국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변변한 반박을 하지 못했다. 재판장은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 원고 박민준의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해당 유물들은 피고 한서연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며 원고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서연은 후련함을 느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재판에서 승리한 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가장 먼저 박영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영감님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서연은 박영감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아가씨. 아니에요. 박영감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박영감은 감사를 표하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씨, 이 돈을 정말 의미 있게 써주세요. 이화영 공주님과 정희 선생님이 원하셨던 대로요. 네, 그럴게요. 서연은 이화영 공주의 뜻에 따라 유산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정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한부모, 가정, 여성들을 위한 직업 교육센터였다. 도예, 바느질, 요리 등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다. 이모님이 교육자셨으니까 이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서연은 이모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다. 두 번째 사업은 제주도의 땅을 활용한 것이었다. 서연은 제주도에 내려가서 직접 그 땅을 확인해 보았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구릉지에 펼쳐진 30만 평의 땅이었다. 이곳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어요. 서연은 이곳에 친환경 농장과 함께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촌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예술가들이 와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한편 서연의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김지훈 35세이라는 남자 때문이었다. 김지훈은 현대도예 작가로 서연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다. 그는 민준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조용하고 진중했으며 서연의 예술 세계를 이해해 주었다. 서연 씨, 제가 보기에는 서연 씨의 작품에 깊은 영혼이 담겨 있어요. 지훈은 서연의 작품을 보며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다. 고마워요. 그런데 지훈 씨는 제 사정을 알고 있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서연 씨의 작품을 보고 반한 거예요. 돈이나 재산은 상관없어요. 지훈의 진실한 마음이 서연에게 전해제다. 그는 서연이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할 정도였다. 저는 그냥 평범한 도예가예요. 서연 씨 같은 분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서연은 지훈의 겸손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지훈 씨,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연히 큰 유산을 받았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갔다. 시간이 흘러 서연의 재단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직업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자립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제주도의 창작촌도 많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수진이었다. 서연아, 안녕. 수진은 예전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다. 언니, 어떻게 된 거야? 많이 야위었네. 그게 준호 오빠와 이혼했어. 서연은 깜짝 놀랐다. 왜? 준호 오빠가 외도했어. 그리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파산 직전이야. 강남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어. 수진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서연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한테 정말 못했어. 언니, 너는 항상 진실했는데 나는 겉모습만 보고 살았어. 민준 씨 일도 내가 너한테 현실을 보라고 하면서 결국 너를 위험에 빠뜨렸어.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모님이 왜 너한테 모든 걸 맡기셨는지 이제 알겠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너였어. 서연은 언니를 안아주었다. 언니, 다 과거 일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서연아, 혹시 재단에서 일할 수 있을까?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언니가 도와주면 정말 좋겠어. 수지는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혼 여성들을 상담하는 일에서 자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줄 몰랐어. 수지는 변해가는 자신에 대해 놀라워했다. 또 다른 방문객은 민준이었다. 그는 1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서연을 찾아왔다. 서연아, 미안해. 민준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민준 씨,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는지. 너는 항상 옳았어. 민준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는 것만 알아줘.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분노와 원망은 이미 사라졌지만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다. 민준 씨, 일어나세요. 서연아, 용서해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그걸 바라지 않아. 다만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서연은 민준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재단의 시설 관리 일을 맡겼다. 민준은 묵묵히 일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년 후
서연과 지우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식장은 제주도의 창작촌이었고 하객들은 대부분 재단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과 예술가 친구들이었다. 서연아, 정말 축하해. 수진이 언니로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수진도 재단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의사 선생님과 조용히 교제 중이었다. 언니도 행복해 보여. 응. 나도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어. 결혼식에서 서연은 이모와 이화영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이모님, 이화영 공주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뜻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결혼 후 6개월, 서연은 임신 소식을 알았다. 지훈아, 우리 아이가 생겼어. 지훈은 기뻐서 서연을 들어올렸다. 정말, 우리 아이? 응. 이모님, 이름을 딸 이름으로 지으면 어떨까? 좋아. 정이라는 이름 정말 예뻐. 아이가 태어나기 전, 서연은 재봉틀을 아이 방에 옮겨 놓았다. 이제는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가문의 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유물이었다. 우리 정이가 크면 이 재봉틀의 의미를 알려줘야겠어. 서연은 재봉틀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2028년 봄, 서연과 지훈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정이 이모를 기려 한정의 안전지라고 지었다. 정이야, 안녕. 엄마야. 서연은 갓 태어난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리고 이화영 공주로부터 시작된 이 긴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지 생각하니 감격스러웠다. 지우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 정이가 정말 예쁘다. 이모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응. 그리고 이화영 공주님도. 정이가 태어난 후 서연의 재단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모성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연은 신중하게 후원자를 선별했다. 지훈아, 우리 재단이 너무 커지는 건 아닐까? 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화영 공주님의 원래 뜻에서 멀어질까봐 걱정돼. 서연은 항상 이화영 공주의 편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했다. 2045년, 정희는 17세가 되었다. 어머니를 닮아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예술적 감각도 물려받았다. 정희는 전통 도예와 현대 미술을 접목한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엄마, 나도 재봉틀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해줘도 돼?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자세한 건 말하지 마. 아직 어린 친구들이니까. 서연은 이제 5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재단은 이제 아시아 전체로 확장되어 많은 나라의 어려운 여성과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특히 북한과의 교류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서연아, 내가 이룬 일들을 보면 이화영 공주님도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지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난 그냥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야. 주어진 일이라고? 이 모든 걸 이루는 게 쉬운 일이었다고 생각해?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화영 공주님과 이모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 난 그냥 그 길을 걸었을 뿐이야. 어느 날 정희는 어머니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재단을 이어받아야 해? 서연은 딸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대답했다. 정희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야. 하지만 이화연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화영 공주님의 진짜 뜻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야. 그걸 꼭 재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서연은 딸에게 이화영 공주의 편지를 다시 읽어주었다. 봐, 공주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 써달라고 하셨어.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그래, 그게 최선이야. 2050년, 서연은 55세가 되었다. 재단은 이제 전 세계적인 NGO로 성장했고, 서연은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 저는 100년 전 한 여성의 간절한 바람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화영 공주님은 나라를 잃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연의 연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진정한 유산은 물질적 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연설을 마친 후 서연은 호텔방에서 혼자 재봉틀 사진을 바라보았다. 실제 재봉틀은 이제 한국의 국립박물관에 기증되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화영 공주님, 이모님, 제가 잘했을까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두 분께 인사드렸다. 그때 지훈이 방으로 들어왔다. 서연아, 뭐하고 있어? 그냥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 민준 씨 생각? 아니야. 이화영 공주님과 이모님 생각. 지훈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100년 전의 작은 희망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는데. 서연은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감돌았다. 2055년, 서연은 60세가 되었다. 정희는 이제 27세가 되어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했다. 정희는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했다. 엄마, 내가 어릴 때 재봉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던 기억이 나. 정희가 어느 날 말했다. 이상한 소리? 응.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 잘하고 있다. 고맙다. 이런 소리. 서연은 놀랐다. 자신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말? 응. 혹시 이화연 할머니와 정희 이모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서연은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럴지도 몰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하잖아.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박물관을 찾아 재봉틀을 보았다. 유리관 안에 고고하게 자리한 재봉틀은 여전히 신비로운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화영 공주님, 이모님, 저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두 분이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을 계속 키워나가겠어요. 서연이 마음속으로 인사하자 재봉틀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두 분의 따뜻한 격려로 느껴지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서연은 생각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었다. 이화영 공주가 100년 전에 심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정희 이모를 거쳐 서연에게 전해지고 이제 정희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씨앗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라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다. 재봉틀에 깃든 운명은 이렇게 계속되었다. 한 여인의 절망적인 시대에서 시작된 희망이 세기를 넘나들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서연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은 마치 이화영 공주와 정희 이모의 따뜻한 미소 같았다. 그리고 서연은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재봉틀에 깃든 운명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사랑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꿈으로.